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천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오르는 모습도 탄탄해 보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 거의 롤러코스터 강세나 다름없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4,05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에요. 고란 기자. 네. 그 상승률로 따지자면 한 2.4%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오늘 상승의 배경에는요. 새벽에 지금 전해진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셧다운 종료 관련돼서 상원에서 표결이 통과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아직 셧다운에 이르기까지는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지만 일단 상원 통과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아마 시장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중심으로 점점 많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오르면서 6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직 10만 전자는 회복하지 못했고요. 아울러서 이따가 또 얘기 나올 것 같지만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돼 가지고 이게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코스피 상승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은 사는 것 같아요. 최근 외국인 지난주에 한 7천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사네요. 그것도 지난- 좀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간 보자면 7조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사실 6월부터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건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무섭게 샀었거든요. 네, 지금 보이네요. 9월부터만 봐더라도 매 주마다 산 네네. 금액이 4조 원을 넘는 주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따지면요. 네. 그 11월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18조 정도를 샀었다라고 아하. 해요. 네. 그런데 3일부터 7일간 11월 들어서만 지금 7조 3천억을 팔면서 역대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주간 외국인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를 보자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측면에서 매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를 보자면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한 2배 정도 더 컸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건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왔기 올라와서,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이었고요. 아울러서 그 환율 약세 영향도 약세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약세를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꿔 나갈 때 손실을 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상승분을 환율 하락으로 약간 상쇄가 되면서 수익률이 약간 줄어든 거 그리고 더 줄어들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자라는 느낌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또 흔들린 게 AI 거품론 얘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거품론 속에서 어젠가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 가서 거기 체육대회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네네. AI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체육대회라는 게 TSMC가 이제 좀 대만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조업체다 보니까 네. 우리 좀 단합하자 이런 것들이 좀 아시아스럽게 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뭐 이야기 잘했죠. 뭐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도 이야기 잘했었고 그랬는데 네. HMC 뭐 이렇게 삼성 TSMC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엔비디아 때문에 생산 능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수요가 너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뭐 무슨 거품이냐? 그리고 뭐 일종의 일각에서는 이제 그 마이클 버리 이런 그 CEO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를 지금 걸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젠슨왕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뭐 변동성은 높지만 많은 부분에서 젠슨왕의 발언을 통해서 조금 4천선 회복이 빨라지지 않았냐. 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SK 하이닉스, 삼성 등은 뛰어난 메모리 제조업체다. 엔비디아 지원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뭐 최첨단 메모리 샘플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나 봐요. 네, 어제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에서. HBM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뭐 SK 하이닉스는 HBM을 납품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범생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쪽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좀
덜했다 이랬는데 최근 이제 샘플까지 다 받았고 여기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발주처 쪽에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글로벌 증시도 모두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런 이벤트에도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 주식시장이 약간 상승세를 멈추고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배당 이슈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연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에 최고 세율이 4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지금까지는 이제 합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대주주들이거든요. 그런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배당을 많이 주면 갑자기 세금이 45%까지 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분리과세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똑같이 배당을 주고도 세금으로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배당을 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고 세율을 35%로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45%라고 했죠. 네, 35%. 야, 10%포인트 주는데 누가 배당 늘리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 일부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제안한 게 이제 25%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25%까지 최고 세율을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을 줄여줬을 때, 배당 과세를 적게 했을 때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대주주죠. 그럼 이른바 부자죠. 이건 부자 감세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배당을 확대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연내 코스피 5천에 사실 한 발짝 굉장히 거의 근접해서 다가섰다가 네. 지난주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춘 안이 지금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금 100포인트 올랐네요. 4,054를 지금 기록 중인데요.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건가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 세금의 이슈는 굉장히 컸고요. 45% 때문에 사실은 정권의 지지율,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초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45%라는 게 그냥 45%가 아니라 종합과세를 하는 거에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합산이 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실제로 이제 2천만 원에 넘어가서 합산을 하면 그게 45%의 세율까지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주주 요건까지 뭐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올린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정상들이 좀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일본의 다카이치 새 총리,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요. 어제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보니까 지난 주말에 스스로 머리를 깎다가 실패했다. 이런 내용의 SNS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거 아주 화제가 됐다 해요. 이런 SNS 내용이. 네, 맞습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죠. 당선된 직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다 뭐라고 했냐면 일하고 일하겠다. 워라밸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전 3시에 출근을 했대요. 그럼 오전에 사람이 출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잠을 못 자고 그냥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머리를 자르다가 이게 뭔가 졸려가지고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웃음거리가 된 거고, 야, 이게 아니라 이제 일하겠다라고 해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서는 미용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답변이 없는 날에는 미용실에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 이 자신의 보스, 상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가 3시에 출근하게 되면은 밑에 보조하는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숙소에서 나오면 경호 요원이나 운전사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공식 행사가 없는 주말은
숙소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남에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한 머리를 거죠. 혼자 자르다가 네, 실패를 맞습니다. 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이 다카이시 총리 새벽 3시 출근 가지고 일본에서 워라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国会の警備とか衛視の方々、聞くところによると約100人ぐらいの規模の皆さんが、待機していると、出張している。でそう考えると、じゃあ何時頃家出たのかなと、1時とか1時半。答弁書も全くできてない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したので、ご迷惑をかけたと思っております。 네, 고 기자 말한 대로 일하겠다, 일만 하겠다, 눈길이 가긴 한데 정말 새벽 3시에 출근하면은 다른 준비할 사람들은 힘들죠. 눈을 찍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특히 이제 뭐 이시바 총리도 바로 직전 총리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5시 45분에 출근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도 사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3시 출근이면 사실 뭐 많은 그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실은 1시 새벽 1시에 맞아요. 잠 언제 잡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이제 의사 결정이나 판단의 미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노동력 상한을 좀 이렇게 이번에 완화하겠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를 본인한테도 지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약간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 일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뭐 새벽 출근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네요. 네네. 그런데 또 연일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외신을 통해서 이번에는 일본 성매매 관광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근절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또 화제예요. 뭐 근절 선언을 했지만 사실 근절이 성공할지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관광이 사실 뭐랄까 일종의 약간 전통처럼 작용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이제 여성 총리인데다가 이 다카이시 총리가 굉장한 페미니스트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을 들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조 바이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슬리피 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졸린 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공개 행사 중에 본인이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 그 6일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가 있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만 약을 가격을 인하해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겠다라는 건데 이 발표 행사 도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분 정도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눈을 네. 깜빡깜빡 하시는 모습이. 네, 뭐 관자놀이에 네.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의자에 기댄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등 졸음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이내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측이 이게 약간 언론을 통해서 약간 조롱처럼 이제 보도가 되니까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내내 발언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을 했다. 그가 졸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 앞서서 전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조라고 해서 좀 놀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메랑이 정확하게 본인한테 돌아온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 사진이랑 영상을 그렇게 또 퍼날랐다고 하면 네, 해요. 이게 저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고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 취임 시점으로 네네,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79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이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에이펙까지 왔고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렇게 좋을 수 있다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좀 피곤했다 이렇게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본인이 먼저 예전에 공세를 했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 됐다 이거 딱 찍어서 지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적 조롱이나 공세로 이어나가는 좋은 소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새벽형 인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앞서 다카이시 총리도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얘도 새벽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새벽형 리더들이 많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CEO죠. 팀 쿡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요. 직원들에게 보낼 메일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슈퍼스타 됐죠. 엔비디아 젠슨 왕. 네. 새벽 5시에 눈을 떠가지고요. 1시간 동안 독서를 한다라고 합니다. 출근도 전에 내 하루가 성공한 기분이 든다. 약간 이런 기분 때문에 아마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트윗을 그렇게 날립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장이 마감한 뒤거든요. 그거 체크하느라고 지금 바쁜 게 기자들 일상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 역시나 이거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네. 새벽 1시에도 회의를 소집한대요. 아고. 그럼 이건 새벽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올빼미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하루 24시간 대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겪은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새벽 시찰이 잦은데요. 그때마다 사진 속에 보고하고 지시받는 간부들이 가득한데 사실 이렇게 상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근데 또 수면 시간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잠을 좀 많이 자는 CEO들도 있다고 해요. 또 눈길을 네, 끄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제프 베이조스 굉장히 아마존 창업자인데 굉장히 뭐 자기는 푹 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8시간 푹 자지 않으면 자기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네. 빌 게이츠 뭐 7시간 푹 잔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여기 빌 게이츠는 그 생각 주간이라고 해서 2주간 아예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그런 네. 가을쯤에 2주간 아예 생각 주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워런 버핏 8시간 이상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이제 이게 수면이 굉장히 짧고 길고에 따라서 경영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요즘 좀 피곤할 만한 것이 참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40일 넘게니까 최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최악의 추수감사절 앞둔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비난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약간 민주당도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건 아닌데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합의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1월 말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할 궤도에 올랐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통과를 하려면요, 상원에 통과를 하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공화당이 53석 있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7표의 찬성표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금 현재 8명 정도가 찬성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넘어서요, 총 61표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코스피 증시도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현재 10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늘길도 다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약간 포화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그래도 영향을 있었나 그렇죠. 보죠. 이게 특히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추석? 이거보다도 더 오히려 크죠. 민족 미국에선. 최대 명절이라고 네.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늘길도 막히고 추수감사절에 돈 좀 써야 되는데 돈 나올 구석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서민의 생활이 막막해진 지경에 왔습니다. 때문에 민주당도 움직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전한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급한 불은 끄자. 그래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관세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가지고 지금 심리 중인데요. 곧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들린 얘기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배당금을 주겠다. 최소 2,000달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지금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 이 말이죠.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00달러를 준다는 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인데 이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론전은 이런 겁니다. 그럼 또 누군가를 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악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득권, 대법원 이런 쪽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이 관세로 돈을 벌어서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기득권에서 계속 막으니까 어쩌겠냐. 나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라.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건 관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2,000달러.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 어떻게 지금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 이게 돈을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뿌린 거 코로나 때 이제 전 바이든 정부 때 이제 뿌린 거 말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자면 그 이른바 트럼프가 좀 급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거 관세 관련된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결이 나온 건 아마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첫 번째 구두 변론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 이른바 트럼프 쪽 인사라고 보는 사람들까지 야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세금은 의회에 있다. 세금에 대한 권한 의회에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000달러를 뿌리겠다라고 한 네. 겁니다. 이게 지금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야 그거 불법이야 돌려줘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미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서 돌려주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2,000달러를 배포하겠다라고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관세협정 팩트시트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문서화가 맞아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 대법원 어떻게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법원의 결정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불법이다라고 판결될 확률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법이다라고 판결해서 그러면 과거에 냈던 것까지 소급해줘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 근데 만약 소급까지 나오면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질 거고요.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 낮아지는데 굳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팩트시트에다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관세를 낮춰줄게라고 명시가 되진 않았거든요. 뭐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죠.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시장에는 대혼란이 예상됐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여기랑 좀 연관이 있는가요? 뭐 얘기가 들리는 게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에 팩트시트를 사실상 넣을 수 없는 게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적인 논리를 다루는 곳이고 그 트럼프 행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법적으로 이 공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법률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특정 단서를 달았던 것이 이제 법리적 해석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정리가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극심한 타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관세 협정 자체가 그러면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 정말 극심한 대혼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그 무역과 관련돼 있는 상대국들이 모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우리나라 관세협정 마무리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고란, 박수호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 한번 볼까요? 묻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슨 네. 얘기인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을 해야 된다. 청약을 해야 된다. 예,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인가요? 반포 얘기입니다. 반포. 반포요? 예, 네. 이번 주에 저 반포에서 약 대단지 아파트가 청약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워낙 차익이 크다. 그러니 반포는 아묻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포 아파트는 청약해야 된다. 이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당첨되면 30억. 로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30억을 벌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강남 3구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용 5구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20억이에요. 근데 주변 20억. 시세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40억이 넘습니다. 아, 그럼 일단- 평당 제곱미터 3.3제곱미터당 예. 분양가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8,48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8,000 그럼 분양가 맞네요. 예, 예. 자체도 매우 높네요.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 지역 중에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주변 시세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용 5구의 청약에 당첨이 돼도 20억 분양가 넣고 40억대 주변 시세인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59제곱미터가 40억 원, 20억 차이가 나고 시세 차익이 20억 되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분양가 30억 차이가 난다. 27억이네요. 예, 그러니까 50억 전용 원대. 84는 분양가가 한 27억 정도고 그리고 시세는 50억 대입니다. 그래서 이 많게는 한 30억 정도의 차익이 예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중개업소나 그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죠. 예. 지금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놀라운데 그 주변 시세에 또 새삼 놀라는 것 같습니다. 반포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예, 반포. 이 사실은 뭐 반포뿐만이 아니고 이 강남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 중에도 이 반포는 사실 압구정과 함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강남의 부촌 중에 부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시세가 급격히 올랐고 뭐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이쪽에 보면 네. 이쪽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전용 84가 50억 이상인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 이 반포 지역이죠. 네, 여기 표시가 됐네요. 지금 아파트들 이름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거는 반포 트리니원 여기인 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번 주에 분양하는 게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시세들이 보통 요런 그 아파트들을 많이 참고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요 아파트와 비교할 때 이제 시세가 차익이 그 정도인 거고 이 한강변에 비하면 더 커지죠. 근데 이 트리니언 이 아파트 같은 게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한강변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고 왜 금액이 30억 정도로 책정이 된 건가요? 30억씩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주변 시세도 시세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저 기본형 건축비에 그런 주변 어떤 그런 그 표준형 건축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도 이 상한제에 걸리게 되니까 그 분양가를 그만큼 높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때요? 분위기는? 모델하우스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이고 내일과 모레 1순위 청약이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뭐 역시나 뭐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많았고요. 이 워낙 이제 그냥 받게 되면 너무 이 사람이 몰릴까봐 네. 그래서 예약을 예약? 받았어요. 아. 예, 그랬는데 아예 이미 뭐 주말에는 예약 자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는 아무따. 반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을 해야 된다. 돈이 있건 없건 청약해야 된다. 아주 이런 뜨거운 논란이 일고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상 이런 로또 아파트이긴 한데 그림의 떡, 그림의 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강남 아파트들 특히 이 규제가 이번에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더더욱 현금이 더 많이 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현금이 더 많이 들게 예.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3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실거주 의무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유예를 시켰는데 네. 이번 15 대책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뭐 잔금 대출 이런 집단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도 그래도 이 6개월 안에 전입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예, 되는 위반이 건가요?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돈을 전부 본인이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대출 금액 자체도 지금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양가가 20억인 경우는 4억까지 받을 수 있고 27억인 경우는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 자체를 워낙 낮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잔금 대출을 나중에 이제 받고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분양가가 20억에 받았더라도 그때 당시 그 은행들이나 감정원이 평가한 시세가 더 높으면 이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 시세가 25억 원을 넘어서면 분양 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그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것까지 하면 뭐 거의 그냥 분양가에 달하는 돈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청약을 하고 예 그게 가능하다. 네. 뭐 이런 그 거죠. 정말 현금이 이 정도 필요한 건가요? 16억, 25억, 그 이상이 필요하겠다고 더 많이 보는 필요합니다. 예, 취득세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코니 확장비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군요. 비판이 그래서 있는 건가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청약을 준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비싸게 나올 거 당연히 알긴 알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출까지 막아버리니까 아 나는 도저히 이거를 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일단 돼야 된다. 일단 되고 나면 어떻게든 돈은 마련될 것이다. 이러면서 되게 갑론을박이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러니까 예, 예.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 이 반포의 아파트가 있고요. 올해 또 다른 예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반포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요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그 강남역 앞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서초구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아파트는 굉장히 그 일반 분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100가구도 지금 안 일반 됩니다. 분양 물량 100가구가 안 되네요.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이번 그 반포처럼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강남은 아니고 이게 성남 복정지구인데 네. 역시 공공주택지구라 여기도 분양가 그 상한제를 분양가 받는군요.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실수요자들이 좀 그래도 진짜 한번 좀 서민 그 예를 들어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노려볼 만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분양가가 거의 책정이 됐나 봐요. 예상가랑 거의 책정된 가격 같은데 보니까 5천만 원, 7,800원. 네, 책정이 된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추정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마 비슷하게 결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복정역 같은 경우는 3,600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조차도 사실은 그 주변 위례 아파트 이 사실 이 복정지구 바로 건너편이 위례거든요. 위례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통 보면 지금 그 전용 8사 기준 국민평형 기준 한 17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한 4억 정도 한 12억 정도로 받겠군요. 예, 차익이 예상이 돼서 역시나 그 주변 어떤 그 성남 지역 어떤 그런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아이템이죠. 네, 뭐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싸게 나오는 아파트들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15 대책으로 많은 지금 뭐 시장이 얼어붙었고 뭐 이런 아주 분상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심이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난리가 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구리 얘기입니다. 구리. 네, 경기 구리시 얘기인데 일단 경기 구리시 그다음에 화성 동탄 그리고 용인 기흥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 그 10.15 대책으로 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이 지도에도 나오지만 네.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네네. 근데 구리 보십시오. 구리. 바로 이 구리시 보면 그 서울에 딱 그 둘러싸여서 위에 있군요. 예, 네. 딱 구리만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성은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 이 화성 동탄 신도시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 화성 동탄 신도시는 이 SRT도 지나고 어떤 그 경기 남부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수요자들의 어떤 그 관심이 높은 곳이고 용인 기흥 역시 수지는 지정이 됐는데 기흥은 빠졌습니다. 아, 지금 빠진 지역이군요. 예. 규제 지역은 빨간색으로 예. 있는 지역이고 예. 그 인적 지역을 말하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 네. 규제 지역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 더 오르기 전에 몰려간 거죠. 그래서 이 구리를 보면 그 전주에 0.18%였어요. 네. 주간 상승률이. 근데 네. 0.52%로 올랐고요. 아, 화성도 2배, 용인 기흥도 0.05%에서 0.21%로 4배 가까이 주간 상승폭이 뛰었습니다. 네, 예. 지금 11월 첫째 주니까 지난주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예, 한주 만에 279주 이렇게 많이 만에 오른 최대 거죠. 상승폭이기도 하네요. 구리는. 예, 예. 구리는 279주 만이고요. 네. 화성도 60일주 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예. 풍선 효과인가요? 그러면 이게? 일단 그렇죠. 예. 일단 피규제 지역이니까 그 옆
지역은 전부 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이 규제에서 빠진 곳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려간 거죠. 이뿐 아니라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에도 좀 관심이 높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대체제는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 저희가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 아이템인데 네네. 역시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파텔 혹시 가보셨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랑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파텔이 맞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건데 네. 가보면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역시나 아파트는 규제에 걸렸지만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에 안 걸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 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속해서 거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보니까 아파트는 예. 이렇게 내려가는 임대 수익률도 그래서 상승한 영향도 있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피스텔, 아파텔 또 주변 지역으로 예. 돈이 움직이고 관심이 움직이는 것 같겠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코너 속 코너.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 질문입니다. 나도 구리 화성으로 아니면 아파텔 살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OX 아예 이 카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예. 뭔가요? 둘 중에 하나 들으려고 갖고 왔는데 구리 화성으로 먼저 물어볼게요. 갈까요? 근데 두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리 화성으로 아니면 아파텔 살까요? 아쉽게도 동그라미를 들어야 되는데 X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지 말라는 사지 건가요? 말라는 네네, 거죠. 네. 이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일단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갈 것이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죠. 규제하겠죠. 다시 규제다? 예. 그럼 규제하면 그 다음에 또 꽁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지역은 아무래도 기존에 그 지정된 지역보다는 열이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또 시작되는 곳은 이쪽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열인 지역인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그 다음에는 더 찬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더 오를 수 있고 더 오르게 되면 다시 규제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다시 꽁꽁으로 갈 수 있으니 그리고 참아라. 무엇보다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지역은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이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비규제 지역을 풍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실거주가 아니면 묻지마 투자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는 괜찮죠. 실거주야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월요일 오전에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요즘 뜨고 있는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월요일 아침 함께 해봅니다. 자, 날이 또 마침 추워졌는데 어김없이 그 시기인가 싶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13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게 됩니다. 수험생 또 학부모들 덩달아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수능을 좀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온 나라가 비상이라는 이야기. 이제 정부와 유관기관이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얘기가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07년생이 이번에 수험생이고요. 목요일 날 오전 8시 40분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예.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수능 당일날 직장인분들은 10시까지 출근이 이제 늦춰지니까 출근 시간 예, 조정.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고려하셔야 될 것은 당일날 시험장에서 200m 부근에서 네. 차량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라든지 친인척분들을 차로 데려다 주실 분들은 200m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시간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그러셔야겠네요. 보여지고 있고요. 또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군사훈련이라든지 비행기 착륙이 금지가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장소의 날씨가 또 궁금하시다라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수능장에 대한 날씨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이제 온 나라가 수능 모드에 들어가는 단 하루, 들을 때마다 시험을 안 보는 저까지 덩달아 긴장이 좀 되는데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 시험을 치르는 고3 수험생들의 나이가 2007년생입니다. 네네네. 이제 07년생 연예인들이 또 누가 시험을 보는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 네. 일단 주로 이제 10대 아이돌들이 많이 해당이 되죠. 그렇죠. 스포트라이트 화려한 이런 무대에 섰던 07년생 스타들이 꽤 있습니다. 예. 먼저 대세 걸그룹 아이브의 이서 씨가 그런데요. 하지만 이서 씨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안 쳐요. 밝혔습니다. 가수 활동에 전념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후 여건이 될 때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츠추하츠의 걸그룹 멤버 유아 씨, 스텔라 씨 또한 수능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학업 병행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아이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10대 때부터 활동하던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연령대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활동에 매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어떤 시대 변화를 좀 보여주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벌가에서는요, 삼성가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이번에 또 수능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임모군이 이번에 수능을 좀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경기초등학교, 휘문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예. 휘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 천생 엄마라는 소리를 좀 들으면서 아이들의 이제 공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사시던 곳이 이태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치동으로 2018년에 이사를 해서 휘문고등학교를 이제 다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을 좀 옮겼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이태원으로 장소를 옮기긴 했습니다만, 예.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학부모 모임도 이제 갖는 것이 포착이 됐을 정도로 아이도 공부 잘하고 있고 네. 엄마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재벌가 자녀라고 하면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해외 유학들 많이 가는데 이부진 사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군 옮겨 다닌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국내 코스를 좀 밟아가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재벌가 같은 경우 가문의 이제 경영 승계 준비다라는 부분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면 중학교까지는 이제 내신형 이제 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글로벌 코스를 이제 밟으면서 해외에서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을 다니는데 임모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예.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재벌가 교육들을 보게 된다라면 한화 그룹의 이제 교육들을 놓고 보면 예. 특히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의 세인트 폴스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에서 각각 학업을 마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그룹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의 두 딸이 각각 시카고대와 베이징대에서 이제 수업을 마친 네. 상태이고요. LG 그룹 같은 경우 시카고대라든지 조지 워싱턴대 등의 서로 동문들을 형성하면서 네. 이렇게 각각의 글로벌 코스를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번에 시험 치르는 또 손주가 있는 경우도 많이 계실 테니까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이번에 좀 시험 마음 편히 잘 치를까 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고득점자들이 전하는 이 공부 비결, 수능 시험 비결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연예인들 가운데서 시험 잘 봤다고 유명한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희 씨, 서울대 여신을 빼놓을 수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빼미 학습법이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희 씨는 오후 10시서부터 새벽 2시가 자신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가장 것을 전후. 예, 네.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에 집중해서 공부를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 한가인 씨 같은 경우도 400점 만점에 384점을 맞을 정도로 예.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요. 네네. 고등학교 시절에 뭐 낮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학 시간이 아까워서 아. 고시원에서 살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을 했고 자녀분들도 현재 지금 상위 네. 1% 내 영재 코스를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이 경우에 있겠습니다. 열심히가 비결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예계 대표 엄친아 이상윤 씨 같은 예. 경우도 배우 이상윤 씨. 예, 배우 이상윤 씨 같은 경우도 서울대 물리학과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에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쉬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꾸준함과 집중력이 고득점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니까 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소개해드린 TV 연예인들 말고도 이제 요즘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더 친숙하게 여겨질 게 아무래도 유튜버들일 텐데 네네. 입시 유튜버 미미민우가 전한 수능 꿀팁이 화제입니다. 이분은 이제 3수 뭐 재수도 아니고 5수 끝에 합격을 한 걸로 맞아요. 유명한데 보통 장수생들이 이제 좀 도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5수 끝에 고려대를 졸업한 유튜브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한 입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입시 콘텐츠로 187만 구독자를 보유한 예. 유튜버인데요. 이 미미민우 씨가 전수한 수능 꿀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 1교시가 국어 영역인데 이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뇌를 예열시킬 만한 지문을 하나 좀 외워갖고 오. 가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팁이네요. 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이라든지 네. 안 싸던 도시락 아니면 진한 퐁 우리 아들 잘 보고 와라 이렇게 갑자기 하는 안 하던 애정 네, 표현을. 이런 안 하던 행동을 하기보다는 평소처럼 똑같은 하루처럼 자녀를 수험장에 보내라, 시험장에 보내라라고 했고요. 네. 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지원학과 교수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박사 논문 초록을 조금 살펴보고 오. 주된 키워드가 뭔지 확인하고 면접 때 이와 연결시켜서 대답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미미민우 씨는 이 고대 행정학과에 들어갔는데 네네. 여기에 관련된 교수님 25명의 모든 논문을 다 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야별로 다 통용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괜히 하지 않죠. 자, 그리고 시험 기간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짚어볼 텐데 노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그래미상 어워즈에 또 후보로 올라서 떠들썩한데 이 노래를 지금 시기에는 좀 안 되는 게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수능 금지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복되는 노래 패턴, 또 중독성 강한 이런 멜로디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네. 겁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이 블랙핑크 로제 씨의 아파트라는 곡은요. 후렴구가 60번이나 나오거든요. 아파트, 아파트 이 부분이요. 지금 그렇기 아마 이제 때문에 학생들은 안 듣고 있을 거라서 좀 다행인데. 네, 또 이런 곡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아니면 지드래곤의 파워라는 곡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이제 수능을 볼 때만 해도 샤이니의 링딩동, 아니면은 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같은 노래도 수능 금지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멜로디에 따라 부르게 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귀벌레 현상이라고 네. 해서 지금 이런 멜로디가 각인돼서 머릿속에 자꾸 맴도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다고요? 이 이른바 귀벌레 현상을 차단할 만한 지우개 영상이 따로 이제 그래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기도 하고요. 아. 또 이렇게 따라 부르는 뇌 영역을 대신해줄 만한 게 바로 껌 씹기인데요. 오. 껌을 씹으면 조금 네. 이런 반복되는 노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꿀팁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귀벌레 지우개 영상이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고 껌 씹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수능 앞두고도 그렇지만 시험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 좀 긴장하지 않고 또 불안감도 해소하라고 뭐약 먹는 경우 있잖아요. 고혈압 약이라든지 ADHD 같은 약을 좀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약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고 의사분의 처방을 받았다라면 당연히 먹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집중력을 높인다라든지
내가 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약을 복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능생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약의 인데돌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처방 사례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예.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75건의 부작용이 식약청에 이제 신고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멀쩡한 수능생이 먹게 된다라면 오히려 졸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네. 저혈압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천식 환자는 기관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처방을 받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ADHD, 네. 치료제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따른 치료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인다라 그래서 수능생들이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뭐 학원이 몰려 있는 그 동네에서 많이 처방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약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초조하거나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작용 또 반드시 전문가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부모가 되니까 바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수능 날에 도시락은 못 써줘야 될지 네. 저희 부모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가 좋대요? 이른바 컨디션 유지 도시락이 필요하다라고 예. 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되겠죠. 안 먹던 튀김류라든지 아니면 어머. 매운 소스. 이게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볶음이라든지 예. 튀김, 매운 소스는 들어가지 않은 뭐 부드럽게 익힌 밥이라든지 두부조림, 채소볶음을 음식으로 예. 해놓는 게 좋고요. 또 새로운 낯선 음식은 금물입니다. 뭐 갑자기 안 먹던 보양식, 예. 에너지바, 홍삼 음료 이런 걸 챙기기보다는 익숙한 음식들로 도시락을 구성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도시락의 온도도 너무 뜨거우면 이제 세균이 번식될 네.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냥 따뜻한 거, 든든한 거 이런 걸로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시험 보는 지인들, 자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 선물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네. 예전에는 찰떡같이 붙이라고 떡하고 엿 같은 거 많이 줬잖아요. 이것도 네. 다 옛말이라면서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진짜 엿, 찹쌀떡 이런 거였는데 요즘 평상시에 잘 안 먹는 거니까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안 먹던 것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당일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바라든지 네. 기능성 음료 요즘은 또 학생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생했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쓸 수 있는 기프트콘이라든지 상품권 이런 네네. 것들 같은 경우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용적이겠네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보온 도시락이라든지 텀블러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쁜 거 이런 걸 선물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것들 좀 받았을 때 기분 좋아지는 것들 위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수능 선물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 저희가 수능 앞두고 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능 당일에 챙겨야 할 거,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표, 그 수험표하고 신분증, 네. 아날로그 시계는 꼭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전자기기,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도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전원을 꺼놨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전날 도시락, 물, 간식, 인공 눈물, 여분의 안경 등을 체크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꼭 시험 끝나고 1교시 끝나고 정답 맞춰보거나 이런 행위도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좀 급해지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뭐 대입과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를 위한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후련한 만족감을 다들 느끼실 수 있길 바라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영조 소장님과 오늘 수능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